쳐! 어디 며느리 주제에 감히! 새벽 4시 고소한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이 주방이 제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씀하셨죠. 그림의 그자도 모르는 하녀라고. 하지만 그분들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제가 매일 닦는 이 기름 묻은 손이 한때 세계 최고의 예술을 만지던 손이었다는 걸요. 이제 3년 동안 숨겨온 제 진짜 눈을 뜰 시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이니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여러분을 위한 모든 행운과 행복이 깃들 겁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아직 세상이 잠든 시간에 저는 이미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카락을 하나하나 귀 뒤로 밀어 넣으면서 오늘이 무슨 날인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명절이었습니다. 1년에 2번 저에게 이 집이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날. 가스불을 켰습니다. 기름이 달궈지는 소리가 부엌을 채우기 시작했고 저는 반죽을 떠서 팬 위에 올렸습니다. 처음엔 지글, 다음엔 지글지글. 그 소리가 묘하게 박자를 맞췄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다는 듯이 명태전, 동그랑땡, 호박전, 깻잎전. 그 집 명절상에는 12가지 전이 올라야 했습니다. 12가지. 그것도 수백 인분으로. 제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 명절은 좀 달라. 품격이 있거든.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저는 첫 명절을 치르고 나서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품격이란 말의 무게를 고스란히 저 혼자 짊어지는 거였으니까요. 등이 아팠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멈추면 누군가가 들어와서 이렇게 물어볼 테니까요. 아직도 다 못했어? 그 목소리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저는 손이 더 빨라졌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할 무렵 첫 번째 전 쟁반이 완성됐습니다. 노릇노릇하게 잘 붙여진 전들이 줄지어 놓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예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느껴지셨나요? 그래도 저는 그랬습니다.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 어디에서든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생각은 저한테 남은 거의 유일한 습관이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새로 맞춘 한복을 입고 현관 앞에 서 계셨습니다. 진홍빛 치마에 금박 자수가 새겨진 저고리. 멀리서 봐도 눈에 띄는 차림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저는 여전히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손에는 아직 기름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머, 관장님은 갈수록 젊어지시네요. 이 집 오면 항상 기분이 좋아져요. 어쩜 이렇게 분위기가 있으신지. 현관 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이 부엌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저는 다시 펜 앞으로 돌아섰습니다. 점심 무렵 손님들이 거실과 응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술계, 재계, 언론계.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분들이 오셔서 와인을 들고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저는 음식을 나르고 빈 그릇을 치우고 다시 음식을 나르고 그걸 반복했습니다. 지나가면서 대화 조각들이 들렸습니다. 이번에 갤러리 리아에서 기획전 하나 연다더라고요. 관장님 안목은 진짜 국내 최고죠. 어디서 저런 작품을 발굴해 오시는지. 저는 쟁반을 들고 주방으로 돌아오면서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시어머니가 응접실 가운데로 나서셨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늘 하시는 일종의 무대 장악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희 집 명절 음식은 다 직접 만드는 거라 번거로우셔도 많이 드세요. 직접 만든다는 말에 몇 분이 감탄하셨습니다. 어머, 요즘 세상에 명절 음식을 직접 다 하세요? 보통 솜씨가 아니신 거잖아요. 시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무척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때 누군가 저를 보셨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음식 그릇을 들고 서 있던 저를. 저분은 누구세요? 짧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 며느리예요. 어머, 따님 같은 며느리시네요. 시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말처럼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림의 그자도 모르는 애가 이 집에 와서 밥이라도 잘해야죠, 뭐.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몇 분은 어색하게 웃으셨고 몇 분은 그냥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저는 그릇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손이 떨리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맛있게 드세요.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저는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엌 문을 닫고 가스불 앞에 다시 섰습니다. 기름이 다시 지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으로 반죽을 떠서 천천히 팬 위에 올렸습니다. 그림의 그자도 모른다. 그 말이 머릿속을 천천히 통과했습니다. 웃기다고 생각했습니다. 웃기지 않은데 웃기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처음 붓을 잡은 건 5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쓰시던 수채화 붓을 몰래 꺼내서 마루 바닥에 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금세 말라버렸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습니다. 아버지는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저를 무릎에 앉히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아, 그림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야. 느끼는 거야. 그 말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22살에 프랑스로 떠났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서 복원 인턴십을 시작했고 26에 정식 복원 전문가가 됐습니다. 그 박물관에서 최연소 기록이었습니다. 국제감정 자격증도 땄고 학술지에 논문도 냈습니다. 세상이 저에게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습니다. 오른손 신경을 다치는 사고가. 수술을 3번 했고 재활을 1년 넘게 했습니다. 붓을 다시 잡을 수 있었지만 예전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 손으로 그림을 그리면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아주 조금이었지만 저한테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림을 그리는 일보다 그림을 보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는 부드러웠습니다. 제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대단한 사람이야.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믿고 싶은 말을 믿게 만드는 것. 결혼하고 나서 첫 명절을 치를 때 저는 처음으로 이 부엌에 혼자 섰습니다. 그때도 새벽이었고 그때도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그때는 아직 이 집이 어떤 곳인지 몰랐습니다.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났으니까요. 기름이 튀었습니다. 손등에 작게 튀어서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잠깐 그 자국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죽을 떴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가기 시작한 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현관에서 배웅 인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손등 위로 흘렀습니다. 낮에 기름이 튄 자리가 살짝 따가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설거지가 다 끝날 무렵 남편이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수고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고 그냥 나갔습니다. 수고했어. 그 말이 부엌 안에 잠시 떠 있다가 사라졌습니다. 밤 11시가 지나서야 모든 게 끝났습니다. 부엌은 다시 깨끗해졌고 거실도 정리됐습니다. 저는 잠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림의 그자도 모른다는 말이 다시 한번 지나갔습니다. 그 말을 하셨던 그분은 아마 지금쯤 잘 주무시고 계실 겁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오른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가락이 5개 그대로 있었습니다. 수술 흉터가 희미하게 빛을 받아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그림이 있습니다. 새벽의 빛이라는 작품입니다. 작은 캔버스에 동틀 무렵의 하늘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아버지 특유의 붓질로 만들어진 그 빛은 어떤 조명 아래에서 봐도 달라 보였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었습니다. 지금 그 그림은 이 집 수장고에 있습니다. 저는 별을 다시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하루가 끝났습니다. 내일도 비슷한 하루가 올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불을 껐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항상 물감 냄새가 났습니다. 어릴 때 그 손을 잡으면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세상 어느 향수보다 좋은 냄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유명한 화가가 아니었습니다. 갤러리에서 이름이 걸리는 작가도 아니었고 미술계에서 알아주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림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셨고 퇴근 후에는 작은 작업실에서 혼자 붓을 드셨습니다. 그 작업실 문 앞에서 저는 자주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면 유화 냄새가 복도까지 흘러나왔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면 제 마음이 이상하게 차분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그림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지인들에게 나눠주셨고 일부는 오래된 창고에서 습기에 상해버렸습니다. 그 중에서 제대로 남은 건 단 하나였습니다. 새벽의 빛, 가로 50cm, 세로 40cm의 작은 캔버스, 동이 트기 직전의 하늘을 그린 그림입니다. 보랏빛과 남빛이 섞인 하늘 아래로 희미한 빛 한 줄기가 수평선 너머에서 올라오는 순간 아버지는 그 그림을 제일 마지막에 완성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3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 그림을 저에게 주시면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이건 내 거야. 절대 팔지 마라. 저는 그 말을 새겨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은 지금도 제 것입니다. 서류상으로도 마음으로도. 명절이 끝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른 아침부터 갤러리에 나가셨고 남편은 점심 이후에야 일어났습니다. 저는 오전에 수장고 정리를 했습니다. 갤러리 리아의 수장고. 이 집 지하에 있는 온도와 습도가 철저히 관리되는 공간입니다. 제가 3년째 관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공식적인 직함은 없습니다. 그냥 시어머니가 내가 그쪽은 알잖아라고 하셔서 자연스럽게 맡게 된 일이었습니다. 수장고 안에는 여러 작품들이 보관돼 있었습니다. 경매 대기 중인 것들, 대여 예정인 것들, 아직 출처 확인이 덜 된 것들. 저는 목록을 확인하면서 하나씩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그러다 멈췄습니다. 목록 중간에 낯선 항목이 하나 끼어 있었습니다. 이진석, 새벽의 빛, 경매 출품 예정. 저는 그 줄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읽었습니다. 이진석, 그건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저는 목록을 들고 수장고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구석에 천으로 덮인 그림 하나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천을 걷었습니다. 아버지의 그림이었습니다. 새벽의 빛.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림은 멀쩡했습니다. 붓질도 색도 캔버스의 질감도 아버지가 남기신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천을 다시 덮었습니다. 그리고 수장고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서재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그림 왜 경매 목록에 올라가 있어요? 그가 노트북에서 눈을 들지 않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결정하신 거야. 그 그림은 제 거예요. 갤러리에 보관 중인 작품은 갤러리 소유로 봐야지. 저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노트북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갤러리 상황이 좋지 않아. 이번에 경매에 내놓는 게 낫다는 판단이야. 그 그림은 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거예요. 유진아.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금 갤러리 사정이 어떤지 알잖아. 이건 감정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저는 이미 오래전에 알았습니다.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창가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창밖으로 갤러리 건물이 보였습니다. 흰 외벽에 갤러리 리아라는 이름이 금속 글씨로 붙어 있었습니다. 저 건물을 처음 봤을 때 참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생각이 듭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식탁을 차리고 있었고 그분은 핸드백을 소파에 던지며 들어오셨습니다. 경매는 다음 달 말로 잡혔어.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그 그림은 제가 아버지한테 받은 거예요. 알아. 그러면 왜? 유진아. 그분이 저를 보셨습니다. 피곤하다는 듯, 아주 당연하다는 듯. 그 그림 감정가가 얼마인지 알아? 지금 갤러리 상황에서 그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알고 하는 말이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이름 없는 동네 미술 선생이었잖아. 그 그림이 이렇게까지 가치 있어진 건 우리 갤러리가 보관해줬기 때문이야. 저는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그 그림은 제 거예요. 시어머니가 피식 웃으셨습니다. 넌 정말 가진 게 없으면서 고집은 세더라. 그 말을 뒤로하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국이 끓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을 낮추고 뚜껑을 덮고 잠시 싱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진 게 없으면서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26에 루브르에 있었습니다. 5개 국어로 작품 보고서를 썼고 17세기 플랑드르 회화의 안료를 분석하는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실었습니다. 국제미술감정협회의 정회원이었고 세계 5대 경매사 중 3곳에서 감정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 이력이 지금 이 부엌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저도 가끔 잘 모르겠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아서 수장고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불을 켜고 아버지의 그림 앞에 앉았습니다. 천을 걷고 오래 바라봤습니다. 보랏빛 하늘, 수평선 너머의 빛. 아버지는 이 그림을 그리실 때 아마 새벽에 혼자 밖에 나가셨을 겁니다. 추운 새벽에 스케치북 하나 들고 그 빛을 눈에 담고 작업실에 돌아와서 붓을 드셨을 겁니다. 아버지의 그림은 기술적으로 대단한 작품이 아닙니다. 비례가 완벽하지도 않고 구도가 특별히 독창적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 안에는 뭔가가 있습니다. 제가 수천 점의 그림을 봐온 눈으로도 이 그림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담겨 있습니다. 빛이 살아있다고 느껴지는 그림. 보는 사람을 새벽 공기 속으로 데려가는 그림. 그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걸 아셨을 겁니다. 저는 그림 가까이 얼굴을 가져갔습니다. 붓질의 방향을 따라 눈이 움직였습니다. 수평으로 긁힌 자국, 세로로 포개진 층, 가장자리에서 중심부로 모이는 색의 흐름. 저는 이 그림을 외우고 있습니다. 눈을 감아도 그릴 수 있을 만큼. 이 그림이 사라지면 아버지의 흔적이 하나 사라집니다. 그냥 그림 한 점이 아닙니다. 다음 달 말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을 다시 그림 위에 덮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수장고 문을 나서려는데 선반 위에 놓인 서류 파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경매 출품 작품 목록이었습니다. 저는 그 파일을 들었습니다. 목록을 훑어봤습니다. 아버지의 그림 외에도 여러 작품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눈이 멈추는 작품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7번째 작품 앞에서 그림 제목과 작가명, 그리고 출처 기록. 저는 그 페이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익숙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작가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출처 기재란에 적힌 컬렉터의 이름. 2년 전에 제가 감정했던 작품의 원 소장자였습니다. 그 작품은 당시 제가 위작이라고 판정했던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지금 이 경매 목록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진품으로.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수장고 불을 껐습니다. 어두워진 공간에서 잠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뭔가가 이상하다는 느낌. 그 느낌은 제가 오랫동안 훈련으로 갈고 닦은 감각이었습니다. 한 번도 저를 틀린 방향으로 이끌지 않았던 감각. 그날 밤 저는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그림, 경매 목록, 위작으로 판정했던 그림, 그리고 이 집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퍼즐의 조각들이 천천히 머릿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완전한 그림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그림에서 본 그 빛처럼. 아직 어둡지만 곧 밝아올 것 같은 그 시간이. 저는 원래 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아, 너는 눕기만 하면 자더라. 그런데 이 집에 온 뒤로 잠이 얕아졌습니다. 새벽 2시에 눈이 떠지고 3시에 또 깨고 몸은 피곤한데 잠이 오지 않는 밤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날 밤도 그랬습니다. 눈을 감아도 머릿속이 조용해지지 않았습니다. 경매 목록에서 봤던 그 이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2년 전 제가 위작으로 판정했던 그림. 그 그림이 어떻게 이 갤러리 경매 목록에 진품으로 올라가 있는지. 저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냉장고 불빛만 잠깐 켜졌다가 꺼졌습니다. 저는 물컵을 내려놓고 다시 복도를 걸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을 지나가는데 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늦은 밤에 남편이 전화하는 소리려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2개였습니다. 저는 계단 아래에 멈췄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시간에 내려오지 않고 2층에서 통화를 하시는 건 들리면 안 되는 이야기를 할 때였습니다. 저는 그 패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넘어온 건 확인했어요? 잠시 침묵. 마감이 언제라고 했죠? 또 침묵. 경매 전날까지는 교체가 완료돼야 해요. 그 이후엔 손댈 수가 없어.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교체. 그 단어가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아, 그 그림은 걱정 마세요. 원본이랑 거의 똑같이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저는 계단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며느리요? 그 애가 뭘 알겠어요. 손도 망가진 애가. 그냥 부엌이나 지키면 되지.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통화가 끝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계단에서 물러났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방금 들은 말들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교체, 경매 전날까지, 원본이랑 거의 똑같이, 아무도 몰라요.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그림을 가품으로 바꿔치기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진품을 경매에 내놓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가품을 팔고 원본은 어딘가에 따로 빼돌리거나 혹은 더 비싸게 개인 거래로 넘기거나 그 방법은 미술 시장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오른손이었습니다. 수술 흉터가 있는 손. 오래전부터 저는 이 손을 자꾸 의식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느껴지는 미세한 떨림. 예전과 달라진 감각. 그게 두려워서 붓을 놓은 지 2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손이 아니라 눈이 먼저 깨어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갤러리 사무실로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출근하시기 1시간 전이었습니다. 사무실 서랍을 열어서 작품 감정 기록 파일을 꺼냈습니다. 저는 이 서랍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이 갤러리의 모든 작품을 관리해 왔으니까요. 파일을 펼쳤습니다. 지난 2년간 갤러리가 외부의 감정 의뢰를 맡긴 작품 목록이 있었습니다. 저는 날짜 순서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6개월 전 아버지의 그림이 외부 감정업체에 의뢰됐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감정업체 이름은 들어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정식 등록된 곳인지도 불분명했습니다. 감정 결과란에는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모작 의뢰 완료. 저는 그 글자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모작, 즉 누군가에게 아버지의 그림을 똑같이 따라 그리게 주문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경매 전날까지 교체가 완료돼야 한다는 말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파일을 닫았습니다. 제자리에 정확하게 돌려놓았습니다. 서랍을 잠갔습니다.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점심 저는 창고에 올라갔습니다. 이 집에서 아무도 잘 올라오지 않는 다락 창고였습니다. 결혼할 때 이 집으로 들어오면서 저는 짐을 많이 버렸습니다. 그래도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박스 3개, 제일 안쪽에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박스를 끌어당겼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테이프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제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복원 작업에 쓰던 붓들, 메스, 적외선 조사 기록 노트, 자외선 램프, 확대경, 그리고 작은 파우치 하나. 파우치를 열었습니다. 안료 샘플 키트였습니다. 작은 유리병 수십 개가 스펀지 사이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루브르에서 쓰던 것들이었습니다. 파리를 떠날 때 조심스럽게 포장해서 가져왔습니다. 손에 들자 묘하게 손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구를 오래 쓴 장인이 자기 연장을 잡을 때 느끼는 감각이랄까? 이게 저한테 남은 본능이었습니다. 저는 도구들을 하나씩 꺼내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붓 몇 자루는 끝이 굳어 있었습니다. 교체가 필요했습니다. 자외선 램프는 배터리를 넣어봤더니 아직 작동했습니다. 확대경은 렌즈에 먼지만 좀 앉았을 뿐 멀쩡했습니다. 저는 확대경을 들고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마당의 나무 한 그루가 렌즈 안에 크게 들어왔습니다. 나뭇가지의 결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2년 만에 이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그림이 가품으로 바꿔치기 된다면, 경매 현장에서 누군가 그 그림을 사게 된다면, 그 사람은 진품을 샀다고 믿겠지만 실제로는 가짜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진짜 그림은 어딘가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걸 막아야 했습니다. 도구들을 다시 박스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박스를 창고 구석에서 꺼내 제 방 안쪽으로 옮겼습니다. 이제 여기서 꺼내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일찍 들어왔습니다. 저는 저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경매건 때문에 어머니한테 또 뭐라 하지 마. 이미 결정된 거야. 저는 냄비 뚜껑을 열면서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그림 하나 때문에 분위기 만들지 말고. 알았어요. 그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제가 너무 순순히 대답해서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졌던 것 같았습니다. 진짜 괜찮아? 네. 저는 국을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리가 어딘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말이 오가는 식탁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앉아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그림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캔버스 재질, 사용된 유화 물감의 종류, 아버지 특유의 붓질 방향, 하층에 쓴 미칠의 색, 균열 패턴, 건조 방식. 아버지는 그림을 빠르게 건조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분이셨으니까요. 그래서 이 그림의 물감층은 자연 건조 특유의 세밀한 균열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인위적으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흉내 낼 수는 있지만 정밀하게 들여다보면 차이가 납니다. 저는 계속 적었습니다. 가장자리 물감 처리 방식, 서명의 필압, 캔버스 뒷면, 나무 틀의 노화 정도. 이 그림이 진품이라는 증거는 제 머릿속에 이미 다 있었습니다. 반대로 가품이라는 사실도 제 눈은 반드시 잡아낼 것입니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오른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떨림이 두려웠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2년 동안 붓을 놓은 것도 핑계가 아니라 진짜 무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전에 제 손이 아니라는 사실이. 하지만 지금 제게 필요한 건 그림을 그리는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림을 읽는 눈이었습니다. 그건 사고 이후에도, 이 집에 온 이후에도 단 한 번도 흐려진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박스에서 확대경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낡은 복원 노트를 폈습니다. 창밖에는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다음 달 말,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급하게 움직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급하게 움직이는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저는 차분하게, 정확하게 준비할 것입니다. 그게 제가 아는 방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그림을 지키는 것, 그리고 이 갤러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전모를 밝히는 것.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했습니다. 저는 연필을 집었습니다. 노트 3페이지 맨 위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해야 할 일. 그리고 천천히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났습니다. 저는 오래간만에 이 고요함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이었습니다. 저는 사흘 동안 준비했습니다. 잠을 줄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모두가 자는 시간을 썼습니다. 노트에 적은 목록을 하나씩 지워가면서 먼저 아버지의 그림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수장고에 혼자 내려가서
자외선 램프를 그림 위에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자외선 아래에서 그림은 다르게 보입니다. 수북한 흔적이 있으면 형광빛으로 드러나고 물감의 층위가 다르면 색이 달라집니다. 아버지의 그림은 깨끗했습니다. 수복 흔적 없이 오래된 유화 특유의 균일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확대경으로 서명 부분을 봤습니다. 아버지는 서명을 항상 그림 왼쪽 아래에 하셨습니다. 작고 눌린 글씨체로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긋는 방식이라 선의 시작과 끝에 특유의 가는 꼬리가 생겼습니다. 그 꼬리 모양을 저는 외우고 있었습니다. 진품이었습니다. 아직은 저는 그림 뒷면도 확인했습니다. 캔버스를 고정하는 나무 틀의 결합 부분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특유의 수축 흔적도 있었습니다. 이건 시간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만든 가품도 나무 틀의 세월까지 흉내내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그 나무 틀의 상태를 노트에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사진도 찍었습니다. 제 핸드폰으로 최대한 가까이 붙여서 이건 증거였습니다. 나중에 가품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점. 준비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갤러리에서 일찍 돌아오셨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저는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뭔가 일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차 가져와. 저는 차를 준비했습니다. 찻잔을 들고 거실로 나오는데 소파에 앉으신 시어머니 옆에 서류 봉투가 보였습니다. 갤러리 로고가 찍힌 봉투였습니다. 저는 찻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서려는데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저는 멈췄습니다. 요즘 수장고 들락거리는 거 알아? 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작품 상태 확인하러 갔습니다. 누가 시켰어?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일이라서요. 시어머니가 찻잔을 들며 말씀하셨습니다. 경매 작품들은 손대지 마. 이제 외부 업체에서 관리할 거야. 외부 업체? 저는 그 말을 조용히 새겼습니다. 경매 전에 작품 관리 권한을 넘기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를 수장고에서 멀리 떼어놓겠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뭐?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번 경매에 올라간 작품 중에 출처 확인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야? 2년 전에 제가 위작으로 판정했던 작품이 경매 목록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찻잔이 테이블 위에 내려놓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유진아.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작품은 제 감정을 거쳤어. 다른 전문가가 진품으로 확인했고 어느 감정사가 확인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있습니다. 만약 그 작품이 실제로 위작이라면 경매에 출품하는 건 사기가 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짧지만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처음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한 번이라도 선을 넘으려 할 때마다 그 눈빛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가 하고 싶은 거야? 경매를 잠깐 미뤄주셨으면 합니다. 제대로 된 감정 절차를 다시 밟아서 미뤄달라고? 시어머니가 천천히 일어서셨습니다. 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경매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알아? 이미 VIP 초청장이 나갔어. 소더비 관계자도 오는 자리야. 내가 감히 그걸 미루라고? 그래도 출처가 불분명한 작품을 경매에 올리는 건 닥쳐. 짧고 단단했습니다. 어디 며느리 주제에 갤러리 운영에 감히 입을 댄다고 생각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여기서 밥이나 얻어먹고
그래도 모자라서 이제 갤러리 일에 끼어들어 저는 갤러리 작품 관리를 3년째 해왔습니다. 그건 내가 시켜서 한 거야. 네. 그래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그리고 뺨이 뜨거워졌습니다. 순간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는데 1초가 걸렸습니다. 맞은 것이었습니다. 뺨을. 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고개가 옆으로 돌아간 채로 저는 잠시 그 자세로 있었습니다. 귀에서 소리가 윙하고 울렸습니다. 뺨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다시는 그 입으로 갤러리 일 이야기 꺼내지 마. 알겠어?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어머니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손을 들어 뺨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디 하녀 주제에 감히 내 앞에서 그런 말을. 그 말이 끝날 때까지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눈을 돌리셨습니다. 서류 봉투를 집어들고 계단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저녁은 6시까지 그 말만 남기고 올라가셨습니다. 거실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찻잔에서 아직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뺨이 계속 뜨거웠습니다. 맞은 적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어릴 때 한 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그때도 이렇게 뺨이 뜨거웠습니다. 그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 저는 울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울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뺨이 뜨거운 것과는 별개로 머릿속은 차가울 정도로 맑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찬물을 손바닥에 받아서 뺨에 가져다 댔습니다. 열기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손을 닦고 다시 부엌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녁은 6시까지라고 했으니까요. 그 말이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우습지 않은데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그 단어를 저한테 쓰셨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3년 동안 이 갤러리가 잃어버릴 뻔한 작품들을 지켰습니다. 진품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리에서 진품을 지켜왔고 위작이 섞여 들어올 때마다 조용히 걸러냈습니다. 이름도 없이, 직함도 없이, 공식적인 감사 한마디 없이 그 일들이 지금 이 갤러리가 그나마 신뢰를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저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참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변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뺨을 맞은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녀라는 말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그림을 지키려 한다는 이유로 그 말이 나왔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모욕한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양파를 써는 손을 멈췄습니다. 칼을 도마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연극을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참는다고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조용히 있는다고 그림이 지켜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저는 이 집이 원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기름 냄새를 맡으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갤러리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어떤 작품이 진품이고 어떤 작품이 아닌지, 그리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모든 걸 알면서 침묵한 것이 어쩌면 제가 저 자신한테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칼을 다시 집었습니다. 양파를 마저 썰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차렸습니다.
6시 정각에 시어머니는 내려오셔서 아무 말 없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걸. 식사가 끝났습니다. 저는 그릇을 치웠습니다. 부엌을 정리하고 불을 끄고 방으로 올라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박스를 열었습니다. 보건 도구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붓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세필 붓이었습니다. 제가 루브르에서 처음 복원 작업을 시작할 때 샀던 것이었습니다. 손잡이가 닳아서 나무색이 바랬습니다. 그 붓을 손에 쥐었습니다. 오른손으로, 수술 흉터가 있는 손으로 붓을 쥔 손가락이 떨리나 확인했습니다.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그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붓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쥐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창밖은 이미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해야 할 일 목록 아래에 새 항목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참지 말 것. 그리고 그 아래에 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아버지의 그림을 반드시 지킬 것. 붓을 아직 손에 쥔 채로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사람은 오래 참다 보면 감각이 무뎌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프면 아픈 줄 알고 이상하면 이상한 줄 알아야 하는데 너무 오래 참으면 그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3년 동안 조금씩 이 집에 이상한 것들이 당연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눈이 열리면 다시 닫히지 않습니다. 그게 눈의 성질입니다. 그림을 볼 때도 그랬습니다. 한번 위작으로 보이기 시작한 그림은 아무리 다시 봐도 위작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이 집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처음 본다는 듯이. 갤러리 사무실에는 오래된 캐비닛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열쇠를 관리하는 캐비닛이었습니다. 저는 그 캐비닛이 거기 있다는 걸 알면서도 3년 동안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담당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뺨을 맞은 다음 날 아침 그 캐비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갤러리에 나가신 뒤였습니다. 남편도 오전 일정이 있다며 일찍 나갔습니다. 집이 비었습니다. 저는 갤러리 쪽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캐비닛 앞에 섰습니다. 열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물쇠를 내려다보면서 잠깐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쓰는 자물쇠 번호는 대부분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기억하기 쉬운 것을 좋아하셨으니까요. 금고 번호, 수장고 번호, 사무실 서랍 번호, 전부 비슷한 조합이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 열렸습니다. 캐비닛 안에는 파일들이 빼곡했습니다. 연도별로 정리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장 최근 연도 파일을 꺼냈습니다. 두꺼웠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놓고 펼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거래 내역서처럼 보였습니다. 작품명, 날짜, 거래 금액, 수신처, 평범한 갤러리 장부 같았습니다. 그런데 페이지를 넘기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같은 작품명이 2번 나왔습니다. 날짜가 달랐습니다. 첫 번째 날짜와 두 번째 날짜 사이에 정확히 사흘 간격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두 항목을 나란히 보았습니다. 거래 금액이 달랐습니다. 첫 번째는 낮았고 두 번째는 높았습니다. 수신처도 달랐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앞으로 넘겼습니다. 다른 작품에서도 같은 패턴이 있었습니다. 같은 작품, 사흘 간격, 금액 차이.
그리고 수신처는 모두 달랐습니다. 첫 번째 수신처는 저도 아는 곳이었습니다. 미술품 운송업체였습니다. 두 번째 수신처는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개인 이름 같기도 하고 페이퍼 컴퍼니 같기도 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덮지 않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한 페이지씩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한 장, 두 장, 세 장, 파일 전체가 아니라 패턴이 반복되는 항목들만 골라서 찍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대략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작품을 두 번 거래한다는 건 한 번은 합법적인 거래처럼 기록하고 다른 한 번은 실질적인 거래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진품은 따로 빼돌리고 기록에는 다른 금액을 남기는 방식. 장부를 두 겹으로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장부와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부. 저는 파일을 원래 자리에 정확하게 돌려놓았습니다. 캐비닛을 닫고 번호를 돌려 잠갔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주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들어왔다는 흔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들어와서 방문을 닫았습니다. 침대 위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방금 찍은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한 장씩 천천히. 이건 단순한 가품 한 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조직적이었습니다.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온 구조였습니다. 저는 사진들을 클라우드에 따로 저장했습니다. 핸드폰에만 두는 건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위작으로 판정했던 그림이 경매 목록에 오른 것. 아버지의 그림에 대한 모작 의뢰 기록, 새벽에 들었던 통화 내용, 그리고 오늘 발견한 이중 장부, 네 가지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됐습니다. 이 갤러리는 오랫동안 두 개의 얼굴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바깥에서 보이는 얼굴은 품격 있는 중견 갤러리, 안에서 돌아가는 일은 위작 유통과 진품 빼돌리기, 그리고 이번 경매에서 아버지의 그림을 그 구조 안에 집어넣으려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이제 이걸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증거가 있어도 저 혼자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이 업계에서 저는 공식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갤러리 며느리. 그게 이 집에서 저의 유일한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 앞에서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들리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았습니다. 저한테 필요한 건 목소리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닥에서 진짜 무게를 가진 사람. 저는 오래된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핸드폰을 사고 새로 옮기고 또 새로 옮기면서도 끝까지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던 번호가 있었습니다. 한 번도 먼저 연락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연락해 온 적도 몇 번 있었는데 저는 번번이 받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뒤로는 그쪽 세계와 거리를 두고 싶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두려웠습니다. 그 세계로 다시 돌아가면 내가 여기서 무엇을 잃고 살았는지 더 선명하게 보일 것 같아서 저는 그 번호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누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오후 갤러리에 외부 손님이 왔습니다. 경매를 앞두고 작품 사전 관람을 원하는 컬렉터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안내하셨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다가를 준비하다가 갤러리 쪽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나이가 있어 보이는 목소리.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말하는 방식이 익숙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트레이를 들고 갤러리로 들어섰습니다. 시어머니가 손님에게 작품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다가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려는데
잠깐만요.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남자분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회색빛이 도는 머리카락, 단정한 차림, 눈빛이 예리했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 그림을 봐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누군가를 보는 것 같았는데 그 다음 순간에는 뭔가를 알아보는 눈빛이 됐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며느리예요. 그분이 시어머니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보셨습니다. 한 박자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아, 실례했습니다.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다시 돌아서서 부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분이 저를 알아보려 했던 것 같은 그 느낌이. 저는 부엌에서 유리컵을 닦으면서 그 눈빛을 되짚었습니다. 확실히 낯이 익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봤는지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 온 뒤로 저는 의도적으로 미술계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행사도 안 나갔고 지인들 연락도 하나씩 끊었습니다. 3년이 지나자 기억이 흐려진 얼굴들이 많아졌습니다. 손님이 돌아가신 뒤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냉장고를 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더비 쪽 사람. 소더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유리컵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왜? 그냥 여쭤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한번 보셨습니다. 아서 킴 회장이야. 소더비 아시아 지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아서 킴.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표정이 바뀌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저한테도 인사시켜 드릴 걸 그랬네요.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뀌셨습니다. 내가 왜?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부엌 창문 앞에 서서 바깥을 봤습니다. 아서 킴. 5년 전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사라졌던 조선 후기 회화 한 점. 유럽 어딘가에서 출처불명으로 경매에 올라왔던 그 그림. 저는 그 그림의 진품 여부를 판별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당시 루브르에서 복원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감정 의뢰를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그림을 들여다보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안료를 분석하고 캔버스 이면을 확인하고 문헌 기록을 비교했습니다. 결론은 진품이었습니다. 국보급 회화였습니다. 그 결론 덕분에 그림은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의뢰를 해온 사람이 아서 킴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은 그림 보는 눈이 아니라 그림 듣는 귀를 가지셨어요. 당시에는 그냥 좋은 말씀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이 다시 들렸습니다. 선명하게. 그분이 오늘 이 갤러리에 온 것이 우연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소더비 아시아 지부 회장이 경매 전에 직접 사전 관람을 온다는 건 이 갤러리 경매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저를 찾고 있었던 것이라면 저는 연락처 목록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 번호 앞에서 이번에는 오래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작성했습니다. 짧게, 저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5분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갤러리 흰 외벽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아버지의 그림 속 새벽빛과 다르게 생겼지만 이상하게 비슷한 감각을 줬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기 직전의 빛.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시 부엌으로 돌아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냄비를 꺼냈습니다. 물을 올렸습니다. 밖에서 보면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이 집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저녁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달랐습니다. 장부 사진이 있었습니다. 모작 의뢰 기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그림 감정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락이 닿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김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김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너무 오래 혼자였습니다. 혼자서 알고, 혼자서 참고, 혼자서 지키려 했습니다. 그게 저의 습관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성격을 닮아서 저도 혼자 견디는 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도 그림을 그리실 때 혼자이셨지만 그림 안에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새벽빛을 혼자 보시면서도 그것을 담아서 남기셨으니까요. 저도 이제 그래야 했습니다. 혼자 알고 있는 걸 알아야 할 사람에게 보여줘야 했습니다. 냄비 뚜껑을 닫았습니다. 불을 낮췄습니다. 경매까지 이제 3주가 남아 있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만남은 갤러리 근처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와서 킴 회장이 먼저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그분이 일어나셨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반가움과 안타까움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제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가 나왔습니다. 저는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준비해온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장부 사진, 모작 의뢰 기록, 아버지 그림의 감정 자료. 그분이 한 장씩 천천히 보셨습니다.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오래 그림을 봐온 사람은 서류도 그림처럼 읽는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그분이 서류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의심은 오래됐습니다. 확신은 최근에 생겼습니다. 혼자 이걸 다 모은 겁니까? 네. 그분이 잠시 창밖을 보셨습니다. 그 갤러리 경매에 소더비가 공동주관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저도 석 달 전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오신 겁니까? 그리고 당신을 찾아간 겁니다. 그분이 저를 보셨습니다. 그 집 며느리가 이 교수인 줄은 그날 갤러리에서 얼핏 보기 전까지 몰랐습니다. 아는 순간 놀라움보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말을 이으셨습니다. 이번 경매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소더비 이름이 걸린 자리에서 위작이 거래된다면 그건 저도 책임을 져야 할 일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한테 필요한 건 경매 당일 발언권입니다. 그분이 잠시 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하늘이 맑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너무 평온한 날씨가 폭풍 전의 고요처럼 느껴졌습니다. 경매까지 일주일이 남은 날 갤러리에서 VIP 파티가 열렸습니다. 경매 사전 행사였습니다. 미술계 주요 인사와 대형 컬렉터들을 초청해서 작품을 미리 선보이는 자리. 시어머니가 몇 주 전부터 준비하셨던 행사였습니다. 초청장은 제 이름으로는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케이터링 업체와 음식 배치를 조율하고 갤러리 내부 동선을 점검하고 손님들의 음료를 챙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새로 맞춘 드레스를 입고 입구에 서 계셨습니다. 검은색 롱드레스에 진주 목걸이. 멀리서도 이 자리의 주인공임을 알 수 있는 차림이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갤러리 안을 오가며 빈 잔을 채우고 새 음식을 내왔습니다. 지나가면서 대화들이 들렸습니다. 작품에 대한 이야기, 경매 예상가에 대한 이야기. 저는 그 대화들 사이를 조용히 통과했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이었습니다. 현관 쪽이 조금 술렁였습니다. 새로운 손님이 들어오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방 쪽에서 새 음료 트레이를 들고 갤러리 안으로 막 들어서던 참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지는 게 들렸습니다. 어머, 이렇게 와주실 줄 몰랐어요. 정말 영광이에요. 저는 트레이를 들고 동선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시선이 한쪽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입구 쪽이었습니다. 아석 킴 회장이었습니다. 단정한 검은 수트 차림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두 손으로 그분의 손을 잡으며 연신 인사를 드리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해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갤러리를 이렇게 봐주시니 얼마나 영광인지. 그분이 정중하게 웃으셨습니다. 주변 손님들도 술렁였습니다. 소더비 아시아 지부 회장의 등장이었으니까요. 저는 트레이를 들고 옆쪽으로 비켜서서 이동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분의 팔을 잡다시피 하며 갤러리 안쪽으로 안내하셨습니다. 경매에 나올 주요 작품들이 있는 쪽이었습니다. 이번 경매 라인업이 정말 자신 있어요. 오랫동안 공들인 작품들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분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작품 앞에 서서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손님들에게 음료를 드리면서 갤러리 안쪽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트레이가 거의 비었습니다. 주방으로 돌아가려고 몸을 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분명한 목소리.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석 킴 회장이었습니다. 어느새 시어머니 곁을 벗어나서 저쪽으로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로 빈 트레이를 들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분이 저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굽히셨습니다. 깊게 90도에 가깝게 갤러리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은둔하시던 거장, 이 교수님 아니십니까? 그 말이 갤러리 안에 울렸습니다. 크지 않은 목소리였는데 이상하게 멀리까지 퍼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못한 것이 아니라 잠시 그 순간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싶었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그 이름으로 부른 것이 이 교수, 루브르에서 국제학술 현장에서 감정 의뢰가 오던 그 시절에 불리던 이름. 이 집에 온 뒤로 저는 그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잃어버린 게 아니라 숨겨두었습니다. 아무도 꺼내지 않는 서랍 속에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수라고요? 잠깐, 그 유진 씨가? 보건 전문가분이 이 갤러리에? 속삭이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났습니다. 저는 트레이를 옆에 있는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오래간만입니다. 그분이 몸을 펴시면서 저를 보셨습니다.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여기 계실 줄 알았으면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회장님, 혹시 저희 며느리를 아세요?
그분이 시어머니를 돌아보셨습니다. 알다 뿐이겠습니까? 잠시 멈추셨다가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제가 찾던 그림을 돌려준 분입니다. 미술계에서 이분을 모르면 안 되는 분이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외면하지 않고 바라봤습니다. 당황한 표정, 무너지는 것을 감추려 하는 표정. 3년 동안 수도 없이 봐온 그 자신감 넘치는 얼굴이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핸드폰을 꺼내서 검색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옆 사람에게 무언가를 속삭이셨습니다. 저는 그 시선들 앞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여전히 두른 채로. 그게 지금 이 순간 가장 정직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입지 않아도 이 자리에서 제가 누구인지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와서 킴 회장이 다시 저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시간을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끼어드셨습니다. 아, 지금 행사 중이라서요, 회장님. 나중에. 잠깐이면 됩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 무게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끼어들 수 없는 무게. 시어머니가 입을 다무셨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그것을 테이블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갤러리 한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갤러리 구석, 사람들 목소리가 조금 멀어지는 자리였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경매 당일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살짝 웃으셨습니다. 역시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분이 작품 한 점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경매에 나온 작품들 보셨습니까? 목록은 봤습니다. 실물은 아직입니다. 오늘 다 보고 가십시오. 그분이 저를 보셨습니다. 당신의 눈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티가 끝날 때까지 저는 갤러리 안의 경매 출품작들을 하나씩 봤습니다. 걸어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손님들 사이에서 앞치마를 벗은 채로 각 작품 앞에 멈춰서서 제 눈이 기억하는 방식으로 읽었습니다. 붓질의 방향, 물감층의 두께, 색의 혼합 방식, 출처와 연대가 맞는 작품인지, 재료와 기법이 일치하는지. 세 번째 작품 앞에 섰을 때 저는 숨을 한번 고르게 쉬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아주 잘 만들어진 작품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흠잡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맞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그림이 가진 특유의 무게감. 그게 없었습니다. 가볍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간의 냄새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래된 물건에는 세월이 쌓입니다. 냄새가 생기고 색이 가라앉고 표면에 먼지가 스며들어갑니다. 그게 아무리 정교한 기술로도 완벽하게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 앞에서 조금 더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작품으로 넘어갔습니다. 5번째 작품, 6번째, 7번째. 경매에 나온 12점 중에서 저는 4점에 마음속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그림은 아직 파티 전시에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수장고에 있었습니다. 경매 당일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파티가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씩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갤러리 입구 쪽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님들을 배웅하면서도 제 쪽을 자꾸 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당혹감, 경계심, 그리고 아직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 저는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셨습니다. 갤러리 문이 닫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걸어오셨습니다. 와서 김 회장이랑 무슨 얘기를 한 거야? 목소리가 낮고 날카로웠습니다. 경매 관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슨 경매 관련?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요. 시어머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유진아,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잠시 멈추셨습니다. 이번 경매는 내가 끼어들 자리가 없어.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미 자리가 생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오래 보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말은 이미 다 했습니다. 나머지는 경매 당일에 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갤러리 조명이 꺼지는 것을 보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경매까지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4점의 작품에 대한 추가 확인, 아버지의 그림에 대한 최종 감정 자료 정리, 그리고 경매 당일 마이크 앞에서 할 말. 저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오늘 그분이 90도로 고개를 숙이는 것을 봤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참은 게 아니라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이 슬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게 맞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게 아니라 숨겨두었던 것들이 지금도 여기 있다는 것. 3년이 지나도 앞치마를 두르고 있어도 그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 쪽으로 계속 걸었습니다. 이제 일주일이었습니다. 경매 당일 아침은 조용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바람도 없었고 비도 없었습니다. 회색빛 하늘이 낮게 깔린 채로 세상이 잠시 숨을 참고 있는 것 같은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을 맞춰두지 않았는데도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서 창가에 섰습니다. 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거리에 불빛 몇 개가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떠올렸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스스로도 조금 낯설었습니다. 긴장하지 않는 게 아니었습니다. 긴장은 됐습니다. 하지만 긴장과 두려움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은 발을 묶지만 긴장은 감각을 날카롭게 만듭니다. 저는 지금 두려운 게 아니라 날카로운 것이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앞치마가 아닌 옷으로 거울을 봤습니다.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한번 보고 나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경매장은 갤러리 리아 본관 2층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대형 전시 공간으로 쓰이는 곳이었습니다. 오늘은 경매를 위해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좌석이 줄지어 놓였고 앞쪽에 경매 단상이 마련됐습니다. 단상 옆으로 작품들이 순서대로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도착했습니다. 아직 손님들이 들어오기 전이었습니다. 경매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를 조용히 걸으면서 단상 위를 확인했습니다. 마이크가 있었습니다. 무선 마이크와 스탠드 마이크 2가지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스탠드 마이크 위치를 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경매 작품들이 대기하는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단상 뒤쪽 통로였습니다. 오늘 경매에 나올 작품들이 순서에 맞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 사이를 걸었습니다. 5번째 작품 앞에서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그림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아버지의 그림이어야 할 자리에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첫눈에 알았습니다.
단 한 번 보는 것만으로 가품이었습니다. 바꿔치기가 이미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전체적인 구도와 색감은 거의 흡사했습니다. 보랏빛과 남빛이 섞인 하늘, 수평선 너머의 빛, 멀리서 보면 모르고 지나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달랐습니다. 붓질의 방향이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하늘을 그리실 때 수평으로 긋다가 끝부분에서 살짝 위로 들어올리는 방식을 쓰셨습니다. 그게 아버지 특유의 버릇이었습니다. 오른손 엄지가 붓을 미세하게 밀어 올리는 방식. 제가 어릴 때 작업실에서 수백 번 지켜본 동작이었습니다. 그 결이 이 그림에는 없었습니다. 그냥 수평으로만 그어져 있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손이 만든 결이 아니었습니다. 서명도 봤습니다. 글씨체는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선의 시작 부분이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서명을 시작할 때 붓을 살짝 머뭇거리는 듯한 흔적이 남았습니다. 생각하시면서 쓰신 게 아니라 오래 그려온 사람의 자연스러운 습관이었습니다. 이 서명에는 그 머뭇거림이 없었습니다. 자신 있게 쓴 서명이었습니다. 그 자신감이 오히려 가품이라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미리 저장해둔 아버지 그림의 사진과 지금 눈앞의 그림을 비교했습니다. 사진과 실물. 차이가 확인됐습니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손님들이 입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객석 뒤쪽 통로에 서 있었습니다. 좌석에 앉지 않았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단상 옆에 서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단정하게 차려입으셨습니다. 남편은 그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분노가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차갑고 맑은 느낌만 있었습니다. 와서 킴 회장이 들어오셨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분이 고개를 한번 끄덕이셨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진행자가 단상에 올라 첫 번째 작품을 소개했습니다. 입찰이 시작되고 숫자들이 오갔습니다. 저는 그것을 듣고 있었지만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오롯이 한 가지로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작품. 첫 번째 작품이 낙찰됐습니다.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두 번째 작품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자리를 조금씩 앞쪽으로 옮겼습니다. 세 번째 작품, 네 번째 작품. 숫자가 올라갈수록 제 심장 박동이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긴장이 날카롭게 변하는 감각이었습니다.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다음은 이번 경매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고 이진석 작가의 유작, 새벽의 빛입니다. 스태프가 그림을 단상 옆 이젤에 세웠습니다. 객석에서 감탄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 그림이었습니다. 가품도 공을 들였습니다. 그 공이 느껴질 만큼. 하지만 저한테는 달랐습니다. 저한테는 그냥 아버지가 아닌 사람의 손이 만든 그림이었습니다. 진행자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작가의 이력, 작품의 특성, 예상 낙찰가. 저는 통로에서 단상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입찰 시작 선언이 나오기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단상 앞으로 나섰습니다. 진행자가 저를 봤습니다. 객석에서도 시선들이 쏠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커지는 게 보였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단상 위의 스탠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진행자가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저 잠깐.
와서 김 회장이 그때 조용히 손을 드셨습니다. 진행자가 멈췄습니다. 회장님의 손짓 하나에 그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른손으로, 수술 흉터가 있는 손으로, 안녕하십니까? 제 목소리가 경매장에 퍼졌습니다. 생각보다 안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이유진입니다. 국제미술감정사이자 전 루브르 박물관 복원 전문가입니다.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소개된 이진석 작가의 딸이기도 합니다. 완전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이젤에 걸려있는 그림은 이진석 작가의 진품이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어머니, 제가 말했습니다. 마이크를 통해 그 한마디가 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멈췄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이 그림이 가품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경매장 화면으로 연결을 요청했습니다. 스태프가 잠시 망설이다가 연결해 주었습니다. 와서 김 회장이 다시 한번 눈짓을 하신 덕분이었습니다. 화면에 사진이 떴습니다. 아버지의 진품 그림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미리 찍어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진석 작가의 진품 새벽의 빛입니다. 경매 출품 전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을 때 촬영한 사진입니다. 객석이 화면을 봤습니다. 이진석 작가는 하늘을 그릴 때 수평으로 붓을 긋다가 끝부분에서 붓을 미세하게 들어올리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만들어낸 붓질의 결이 이 작품 전체에 살아있습니다. 화면을 붓질 부분으로 확대했습니다. 반면 지금 이젤에 걸린 그림은 그 결이 없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훌륭하지만 수평으로만 처리되어 있습니다. 진품 사진과 지금 걸린 그림을 나란히 비교할 수 있도록 화면을 나눴습니다. 객석에서 술렁임이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의 눈이 화면과 이젤 사이를 오갔습니다. 서명도 다릅니다. 이진석 작가의 서명은 시작 부분에 미세한 머뭇거림의 흔적이 있습니다. 오래 그림을 그려온 사람의 손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습관입니다. 지금 이 그림의 서명에는 그 흔적이 없습니다. 또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서명 부분이 크게 보였습니다. 캔버스 뒷면의 나무틀도 다릅니다. 진품의 나무틀에는 수십 년간의 수축 흔적이 있습니다. 세월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금 이 작품의 나무틀은 인위적으로 처리한 흔적이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빠르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씩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속도로.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 갤러리는 이미 수년 전부터 이중장부를 통해 위작을 유통해 왔습니다. 진품은 따로 빼돌리고 가품을 경매에 올리는 방식으로.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무슨 근거로? 근거가 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갤러리 내부 거래 장부입니다. 같은 작품이 사흘 간격으로 2번 거래된 기록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거래와 두 번째 거래의 금액이 다르고 수신처가 다릅니다. 핸드폰에서 장부 사진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또한 이 갤러리는 이 그림의 가품 제작을 6개월 전에 외부 업체에 의뢰했습니다. 그 기록도 있습니다. 모작 의뢰 기록 사진을 화면에 올렸습니다. 경매장이 완전히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여기저기서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번 경매에 출품된 작품 중에서 추가적으로 감정이 필요한 것들이 더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전문가분들께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객석 앞쪽에서 몇 분이 일어나셨습니다. 미술 전문가로 보이는 분들이었습니다. 와서 김 회장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단상 앞으로 걸어오셨습니다. 저 옆에 나란히 서셨습니다. 그분이 객석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소더비는 이번 경매를 즉시 중단합니다. 모든 출품작에 대한 정밀 감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떠한 거래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퍼졌습니다. 저는 박수를 받으면서 마이크에서 손을 뗐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그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 옆에서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 두 사람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분노가 없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없었습니다. 그냥 끝났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래 끌고 온 무거운 것을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경매장 안이 여전히 소란스러웠습니다. 전문가들이 작품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기자로 보이는 분들이 핸드폰을 들고 움직였습니다. 스태프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저는 그 소란 속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누군가 제 앞을 막았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떨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3년 전에 처음 봤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지금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니, 그때와 다른 게 아닐 수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런 얼굴이었는지 모릅니다. 제 눈이 달랐던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옳은 일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걸었습니다. 그가 더 이상 막지 않았습니다. 경매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소란이 문 너머로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복도 창가에 잠시 섰습니다. 밖을 봤습니다. 아까까지 회색이던 하늘이 조금 밝아져 있었습니다. 구름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른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있던 내내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신기했습니다. 2년 동안 두려워했던 그 떨림이 정작 필요한 순간에는 없었습니다. 와서 킴 회장이 복도로 나오셨습니다. 저를 보고 걸어오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잠시 옆에 나란히 서서 창밖을 보셨습니다. 한참 뒤에 말씀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의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리셨던 그 새벽빛과 조금 닮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버지가 보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제야 눈이 조금 뜨거워졌습니다. 참지 않았습니다. 그냥 잠시 눈이 뜨거운 채로 있었습니다. 창밖의 빛이 계속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경매장 소란이 완전히 가라앉는 데는 사흘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흘 동안 소란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곳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카페 구석자리. 혼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창밖을 보고 가끔 노트를 펼쳤습니다. 세상이 바삐 움직이는 동안 저는 한 박자 멈춰 있었습니다. 그게 필요했습니다. 경매 당일 이후로 많은 일이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소더비가 공식적으로 갤러리 리아와의 협력을 중단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갤러리 내부 장부가 압수됐습니다. 제가 수집한 자료들이 수사기관에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사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시어머니도 같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뉴스에 갤러리 리아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기사였습니다. 하지만 미술계에서 이 일이 얼마나 파장이 큰 사건인지 알려지면서 기사가 커졌습니다. 저는 그 기사들을 읽지 않았습니다.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것들을 다른 사람의 글로
다시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사흘이 지난 날 아침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였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저는 그 문자를 읽고 잠시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이상의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혼은 예상보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쪽에서 먼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요구할 게 많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그림, 그것 하나였습니다. 진품 새벽의 빛을 돌려받는 것, 그 조건 하나만 관철되면 됐습니다. 진품은 경찰이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별도 장소에 보관 중이던 것이 발견됐습니다. 아서 킴 회장이 법적 절차를 통해 제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저는 아버지의 그림을 다시 만났습니다. 좁은 창고 같은 보관 공간이었습니다. 담당자가 천으로 덮인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천을 걷었습니다. 보랏빛과 남빛이 섞인 하늘, 수평선 너머에서 올라오는 빛, 아버지의 붓질이 만들어낸 그 결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그냥 바라봤습니다. 그림이 저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다 됐어요. 담당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 됐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은 맑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서류를 앞에 두고 잠깐 멈췄습니다. 3년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4시에 부엌, 기름 냄새, 명절마다 붙였던 전, 수장고에서 혼자 그림을 확인하던 밤. 그 시간들이 다 헛된 것이었냐고 묻는다면 저는 아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의 그림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갤러리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도 흔들리지 않는 법을 알게 됐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래된 짐박스를 다시 쌌습니다. 새로 구한 작은 방에 혼자 앉아서 루브르에서 가져온 도구들을 하나씩 꺼내 닦았습니다. 붓끝이 굳었던 것들은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확대경 렌즈를 닦았습니다. 자외선 램프 배터리를 교체했습니다. 안료 샘플 키트를 점검했습니다. 손에 익은 물건들이 손에 돌아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래 헤어진 것들과 다시 만나는 느낌이랄까? 저는 그 도구들을 정리해서 새 박스에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창고 구석에 두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꺼내기 쉬운 곳에. 그 무렵 아서 킴 회장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만남 자리에서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문화부에서 국립보건센터를 새로 설립합니다. 초대 센터장을 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가만히 있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예상하지 않으려고 했던 제안이었습니다. 그런 자리가 저한테 오리라는 걸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기대하면 실망이 크니까요. 왜 저를 생각하셨습니까? 그분이 웃으셨습니다. 이 나라에서 그 자리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몇 중에서도 이 일을 진심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적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창밖을 잠깐 봤습니다. 준비할 시간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사실 준비할 시간은 이미 충분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던 그 시간이, 제가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게 해준 시간이,
그리고 무엇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게 해준 시간이. 저는 일주일 뒤에 답을 드렸습니다. 하겠습니다. 취임식은 작게 치러졌습니다. 화려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새로 지어진 국립보건센터 입구 앞에서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저는 단상 위에 서서 짧게 말했습니다. 복원이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일이 아닙니다.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려보내는 일입니다. 저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크지 않은 박수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큰 박수가 필요한 자리가 아니었으니까요. 취임식이 끝나고 센터 안으로 처음 들어갔습니다. 복원 작업실이 있었습니다. 넓은 공간에 작업대가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자연광이 들어오도록 설계된 창이 있었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장치가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안쪽 작업대 앞에 섰습니다. 손바닥을 작업대 위에 올려봤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웠습니다. 오른손이었습니다. 수술 흉터가 있는 손, 2년 동안 두려워했던 그 손. 저는 가방에서 붓 하나를 꺼냈습니다. 새로 산 세필 붓이었습니다. 손에 쥐었습니다.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있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알면서도 붓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떨림이 있어도 괜찮았습니다. 그 떨림이 있는 손으로 저는 오늘도 그림을 읽을 것입니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복원 작업을 한다는 건 그림과 대화를 나누는 일입니다. 그림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시간을 지나왔는지, 무엇이 상처를 입혔는지, 그걸 듣고 원래의 모습을 찾아주는 것. 저는 그 대화를 3년 동안 멈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의 그림을 새 방 벽에 걸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큰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가로 50cm, 세로 40cm. 하지만 벽에 걸리자 방이 달라 보였습니다. 새벽빛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방 한가운데 서서 그 그림을 봤습니다. 아버지, 이 그림을 저한테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절대 팔지 마라. 지켰습니다. 가까스로였지만 지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오래전에 하셨던 또 다른 말씀도 생각났습니다. 그림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야. 느끼는 거야. 저는 오랫동안 그 말의 의미를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때와는 조금 다르게 알고 있습니다. 느낀다는 것은 온몸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었습니다. 좋은 것도 아픈 것도 빛도 어둠도 그 모든 것을 외면하지 않고 마주하는 것. 그게 그림을 느끼는 것이고 그게 살아가는 것이기도 하다는 걸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림 앞에 작은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래 봤습니다. 보랏빛과 남빛이 섞인 하늘. 수평선 너머에서 올라오는 빛. 그 빛은 아직 완전히 밝지 않았습니다. 밝아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게 새벽의 빛이니까요. 완전히 밝아진 빛이 아니라 밝아지는 과정에 있는 빛. 저도 그랬습니다. 완성된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갤러리 리아는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 갤러리에 이름이 붙어 있던 자리에는 얼마 뒤 다른 이름의 가게가 들어섰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곳을 다시 가보지 않았습니다.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있어야 할 곳은 따로 있었으니까요. 국립보건센터에는 매일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상처 입은 그림들, 훼손된 작품들, 오랫동안 창고에 묻혀 있던 것들.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맞이했습니다. 작업대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어디가 아픈지, 무엇이 필요한지, 그 그림이 무엇을 잃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 그게 복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작업실에 일찍 나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이었습니다. 작업실 창으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보랏빛과 남빛이 섞인 하늘이었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보면서 아버지의 그림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래간만의 생각이었습니다. 2년 이상 억눌려 있던 생각이. 저는 작업대 위에 빈 종이를 한 장 꺼냈습니다. 연필을 집었습니다. 오른손으로. 그리고 창밖의 하늘을 보면서 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잘 그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느낀 것을 종이 위에 옮겼습니다. 선이 조금 떨렸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세상 모든 선이 곧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날이 밝아왔습니다. 창밖의 하늘이 천천히 색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보랏빛이 물러나고 희미한 오렌지빛이 수평선 가까이에서 올라왔습니다. 저는 연필을 잠시 멈추고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보셨을 빛이었습니다. 저도 지금 보고 있는 빛이었습니다. 같은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종이를 봤습니다. 선들이 모여서 하늘의 윤곽이 되어 있었습니다. 완성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작된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연필을 다시 잡았습니다. 오른손으로, 수술 흉터가 있는 손으로, 조금 떨리는 손으로, 그리고 계속 그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는 방향으로, 빛이 오는 쪽으로.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제 이름이 무엇인지, 제가 어디 서 있어야 하는지, 무엇을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손으로도 그림은 느껴진다는 것을. 무색의 예술가. 그게 저였습니다. 어떤 색으로도 덧칠되지 않는 사람. 앞치마를 둘러도 3년의 침묵이 있어도 지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가진 사람. 창밖이 완전히 밝아졌습니다. 새벽이 끝났습니다.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종이 위의 선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혼자서 웃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들은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내가 만약 사연의 주인공이었다면 어땠을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이니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다른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추천 동영상을 클릭해주세요. 오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